주간 투자 전략 발표해 주세요. 예,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담당 김영환입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고향까지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만 보면은 증시도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걸 억제하는 요인도 함께 같이 나타나고 있는 쪽이 조금 부담입니다. 미국에서는 4개 주에서 이제 2차 락다운에 다시 들어가고 있고요. 11개 주에 12개 주에서는 지금 락다운 해제를 하던 부분을 멈춘 상황이고요.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때문에 다시 2차적인 경제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약간 선제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조금 걱정거리도 여전히 같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쇄되면서 약간 증시의 전반적인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홍콩의 특별주의 박탈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홍콩 증시가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단기간 내에 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비자 특별 특혜를 완전히 철회한다던가 이런 강경책이 나타나기 쉽지 않다는 견해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홍콩이 가진 특혜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렇게 되면은 홍콩 금융시장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경제지표 부분이지만은 이걸 억제하는 부분도 미중 갈등이라던가 코로나 2차 확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여전히 같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오늘 아마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를 할 예정이고 7월 초 들어서 한국판 누일 정책 이런 부분도 나올 거라서 이런 정책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한국 증시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를 가져오는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뒤이어서 미국 6월 고용 어젯밤에 발표됐던 지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신규 고용 모두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실업률은 11.1%로 시장 전망치보다 12.3% 이제 기대했었는데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림 2번을 보시면 이제 전월에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일부 응답자들이 이제 실직자가 아니라 휴직자를 선택하면서 진짜 실업률이 좀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런 통계적 오류도 지금 노동부가 발표할 때 12.3%로 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통계적 오류 갭 줄였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업종별로 보시면은 사실 그 레저 숙박 그리고 소매업 같은 저임금 서비스 업종이 전체 신규 고용의 60%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리테일 부문의 어떤 수요 올라오는 게 좀 많이 이제 지표를 끌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 이제 지표 호조에는 좀 정책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7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그 중소기업 지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이제 어제 또 연장이 됐습니다. 상하원 통과했고요. 이제 5주 연장안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5주 연장될 경우에 7월 고용까지 좀 더 긍정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분명히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마지막 단락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림 6번입니다. 조사 기간이 이제 월 초에서 중순이었고 이제 6월 20일 이후에 미국에서 코로나 2차 확산세가 좀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양적 개선이 지속될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고용 호조세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행산업 조보람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은행산업 리포트는 코로나 확산 이후 기업 경영 전략에도 지금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다 저희 아는 사실인데 이 글로벌 IB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축을 국내 은행 산업에 적용해 보면 어떨지 들여다보는 테마성 리포트입니다. 저희 리포트 2페이지 표 1번을 보시면 글로벌 IB의 전략적 변화를 저희가 정리를 해놨고요. 첫째로는 재택근무 활용 등 탄력적인 고용 형태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탄력적인 고용 형태 도입을 통해 인건비 합리화 그리고 과도한 부동산 비용 지출되던 부분을
좀 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등 비용 효율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전략적 지역 축소 및 폐쇄, 그리고 자국 내 사업 집중 등 로컬화, 그리고 WM 및 상업은행 기능 강화 등 이 규제 향방과 자본 효율성을 고려한 사업 구조를 재편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해외 사례를 국내 은행 산업에 적용해 볼 때 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일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변화의 축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이 구조적인 변화를 통한 인건비 등의 주요 비용 절감,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뭐 말은 쉽지만 선택과 집중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핵심 사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인데요. 중구난방 다른 은행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경쟁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쟁 구도에서 좀 탈피를 해야 과도한 마진 경쟁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요. 잠재적인 부실 여신 발생 가능성 역시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수익 민감도 분석을 리포트 끝부분에 넣었는데요. 리포트 8페이지 보시면 은행들의 인건비를 10% 절감했을 때 순이익 변화는 대략 한 6에서 13%, 그리고 지점 네트워크 슬림화 한 30%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비용 절감이 가져오는 이 순이익 변화는 11에서 27%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국내 은행이 해외 사례를 통해 나가야 될 방향은 비용의 효율화 과정과 그리고 좀 사업 다각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표 보면은 결국 이런 비용 통제가 상당히 효과가 크다라는 게 보이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솔직히 이런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 정부의 스탠스라든지 실제로 우리 이런 쪽에 비용 효율에 노력하고 있는 국내 은행들이 좀 있는 상황인가요? 제 이제 리포트 그 전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조건을 달았어요. 현재 노동시장 여건 및 금융규제 환경 감안 시 현실적인 가정은 아니나. 네, 현실적으로 사실 이 노동시장 자체가 뭐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기간 안에 일어나긴 힘듭니다. 다만 2014년을 기점으로 지금 은행들이 비용 절감 노력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지점 축소 및 ATM 개수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ERP 프로그램 통해서 사실은 좀 구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면 코스트 인컴 레이쇼가 상당히 많이 레셔널라이즈 돼서 과거 2014년 전 한 5개년 대비 현재 2014년 이후로는 개선되고 많이 안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의 아웃룩 자체는 그 8페이지 그림 12에서 보시는 것처럼 20, 21, 22 여기는 사실은 크게 개선을 한다고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런 코로나 이슈 또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코스트 인컴 레이쇼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는 상황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16년 잠깐 보시면 56%, 요 전에는 사실은 그 수준에서 계속 맴돌거나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50%대 초반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낮춰가는 방향, 50% 언더로 내려가는 게 한 5개년 정도 아웃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휴대폰 산업 이규하 연구원입니다. 네, 그 중국이랑 인도 갈등이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수요단에서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공급에선 이미 이제 좀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IDC랑 카운터포인트 이런 업체들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6월 말쯤까지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좀 중화권 업체들의 판매가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되고,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된다는
내용이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뭐 당분간 이제 그 6월, 7월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업체들이 얘기하는 마켓시어 그 잃는 폭이 중국 업체들이 지금 5에서 9% 정도 이제 좀 감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얘기고, 애플은 사실은 거의 이제 점유율이 없기 때문에 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다 수혜를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사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뉴스 플로우를 좀 확인을 해보면 A51이나 A31 같은 게 이제 주요 중저가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9에서 11% 정도 지금 할인을 최근에 이제 하기 시작해서 이런 게 확실히 좀 판매 증가 효과가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5월, 6월이 원래 인도 스마트폰 시장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랑 이제 삼성전기, 나머지 부품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아모레퍼시픽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2분기 실적은 우선 엄청 좋지 않고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일단 전년도 기준은 높은 상황 가운데 뭐 지금이랑 상황이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실적은 연간으로 봤을 때 뭐 기대를 굉장히 낮추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적이 계속 안 좋은데도 바이 유지하는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시장이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에도 다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일단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판촉을 엄청 하든지 아니면 이제 매장 수 늘리기만 급급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전에 성장했던 그 올드한 방식을 계속 고수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선은 디지털 채널로의 전환이 최대 경영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로 이 모습이 좀 더 강화되고 있고요.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38 분여절에 티몰 글로벌에서 해외 제품 중에서는 10위, 그리고 국내 제품 중에서는 1위를 설화수가 했고요. 그리고 6.18 때도 설화수가 140% 이상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는 티몰이나 뭐 이런 주요 업체들과 온라인 업체들과 협업 늘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11번가나 네이버와 협력들을 늘리면서 이 온라인 쪽에 강화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도 올해 좀 많이 축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올해 좀 어렵지만 이 보릿고개 잘 넘으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담들은 가벼워진 상황에서 좀 더 반등을 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비정상적인 영업 환경이 올해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2021년 추정치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 선정했고요. 2020년이 워낙 좀 안 좋았고, 그리고 21년에도 면세가 뭐 상반기 때는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정치를 조금 하향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추정치를 하향함에 따라 목표 주가 조정을 했고요.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이 24만원에서 22만 원으로 하향하겠습니다. 의견이 이 바이가 맞나요? 제가 봐서 홀드 또는 셀 같은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요. 실적이 좋지 않은데 바이 유지하는 이유는요. 일단 올해 실적도 지금 50% 정도 하향했고, 올해 뭐 거의 영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아주 뭐 중장기적으로 뭐 좋아 보인다는 내용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애널리스트마다 다르겠지만 우선은 저는 앞으로 향후에 내년과 내후년에 계속 뭐 사업이 진짜 계속 안 좋아지는 하향세를 겪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 뭐 투자 의견 변경에 대한 뭐 생각이 있고, 또 회사가 계속 뭐 실적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좋지 않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도 뭐 실적 이렇게 뭐 개선하려는 노력들이나 움직임들이 이런 시장의 방향성과 트렌드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뭐 홀드로 하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바뀌고 이 트렌드에 부합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LG전자 고정우 연구원입니다. 네, LG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 2분기 실적은 코로나19 영향 집중으로 인해서 전 사업부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실적 감소 주 요인은 TV 사업 같은 경우는 올림픽 등 이제 스포츠 이벤트 연기 등으로 인해서 출하량은 전분기 전년 동기 모두 감소할 것이고, 가전 같은 경우는 해외 지역 판매가 이제 부진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은 자동차 공장 락다운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사업은 17년 2분기 이후로 13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합니다. 어제 이제 글로벌 주요 가전업체들의 2분기 컨센서스를 뽑아봤는데 2분기 실적은 전부 부진합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제 시사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LG전자 2분기 실적 감소 폭이 경쟁업체 대비 작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LG전자가 이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 판매 지역 커버리지가 넓은 영향이 2분기 실적에 이제 좀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저희는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전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이번 분기에도 이제 한국 판매는 호조였고요. 그리고 한국 지역 매출 비중은 이제 35%가 이제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에서도 이제 롯데 하이마트 쪽 실적, 지금 발표 들으시는 것처럼 국내 쪽의 가전 실적 자체가 LG전자한테도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 2번, 그림 3번 한번 보시는 것처럼 3분기 이후에 LG전자의 이제 매출 방어력, 그 다음에 이익 회복력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글로벌 섹터 평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상대 투자 매력은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바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75,000원 계속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제철 변종만 연구원입니다. 예, 현대제철이 3분기 연속 연결 영업 적자 기록할 것 같고요. 적자 폭은 확대되진 않았는데 그 전기료 쪽의 이익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아서 그런 것 같고요. 본사 기준으로는 약간 BEP 정도나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역시 이제 판재료 쪽을 생산하는 고로 쪽은 포스코랑 비슷하게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전기료 쪽, 철근이나 현강을 생산하는 전기료 쪽이 양호해서 그나마 본사 기준 BEP 정도는 달성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기료 쪽은 주로 철근이나 현강 같은 건설용 철강제를 생산하는데, 그럼 이제 이쪽 상황이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좀 따져보면 원가인 스크랩 가격이 떨어진 게 실적 개선에 좀 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 시장 구조가 내수 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산 방어가 좀 되면서 그래도 제품 가격이 좀 버텨주는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일례로 이제 판매량 같은 경우가 보면 작년 2분기에 전기료 쪽 제품 판매량이 260만 톤이었는데 올해는 한 215만 톤 정도로 YY로 줄어드는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판재료만 나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전기료 쪽도 사실은 양쪽으로 보면 좋지 않은데, 그런 원가 문제, 가격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좀 나아 보인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는 27,000원 유지를 하는데요. PBR 0.2배 수준의 TP라서 크게 건드리진 않았고요. 실적 추이를 보면 상반기에는 446억 적자 예상하는데 하반기에는 한 1,000억 정도의 영업 흑자 전환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에는 영업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업황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2분기 실적 나오는 걸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제철은 혹시 구조조정 관련해서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4월 달에 그 주단조 사업 부분 스핀오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각할 계획이고요. 또 할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강관 사업 부분을 이제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매자가 딱히 없어서, 그것도 매출액 한 1조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매각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 추진 중이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 가동 중지한 그 전기로 박판 열연 사업이 있어요. 원래 전기로에서는 열연을 생산하면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아서 안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이 끝까지 하다가 이제 접은 건데요. 이 부분도 매각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룹사 관련해서는 모비스 지분 5% 들고 있잖아요. 그냥 1조 정도 되고, 또 SOL 지분도 있고 뚝섬의 부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2, 3천억씩은 되는데
아마 이게 다 매각 대상이긴 한데 뭐 아시다시피 구조 그룹의 전체적인 지배구조 변화랑 또 맞물려 있어서 당장 실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철광석 가격이 100불 이상에서 고점 찍고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요거는 철강 업체들한테 뭐 영향이 없을까요? 철광석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0불 넘었다가 약간 90불대 이제 후반으로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가격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그게 실적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이제 원가 올라간 게 좀 부담인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결국 그런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광산들 가동 못할 것 같은 걱정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가격 정도에서 좀 유지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철광석은 만약에 이제 철광업체들이 원재료 부담 크다고 계속 뉴스에 내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어떤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철광석 가격이 다시 뭐 90불, 80불로 내려간다고 하면 제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철광업체들의 주가는 또 안 좋습니다. 예. 예, 다음은 게임 산업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스팟으로 조금 이제 미리 발간이 됐던 자료고요.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저희 중국 소비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일부 있었던 내용에서 좀 추가적으로 내용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저께 저희가 이제 여행사 상품 판매가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웹젠의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이제 내자판호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로 어제 좀 게임주 전반적으로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요. 뭐 판호가 발급이 된다는 거는 어쨌든 게임주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저희가 일단 2017년 이후에 판호를 발급받은 적이 거의 없고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 시장 자체는 일단 뭐 한국보다는 거의 3배에서 4배 이상 이렇게 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게임을 낼 수 있다. 그리고 흥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로는 이제 웹젠하고 위메이드가 이런 방식의 이제 기존의 IP를 활용해서 중국 로컬 업체가 개발하는 주로 이제 내자판호를 받는 케이스들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가장 좀 선두에 있을 거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네오이즈까지가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진출을 하는 애들이 넷마블, 펄어비스, NC소프트 같은 애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텐센트 던전앤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17년에 넥슨 게임인데요. 이게 이제 17년에 판호를 받았고 전민기적2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라이센스만 빌려주고 중국 업체가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외자 판호는 아닙니다. 이제 내자 판호여서 이게 완벽하게 지금 뭐 게임주한테 풀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좀 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식 알리바바 장재영 연구원입니다. 예, 지난 6월 17일 NH 글로벌 스탁스10에 편입되었던 중국 1위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핀테크 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인의 소비 습관이 변화하고 있고요. 중국 소비시장 온라인 침투율은 전년도 20.7%에서 올해 5월에는 24.3%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테이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전년 대비 22.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회사 같은 경우 1분기 이제 필수 소비재 품목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제품 믹스 악화로 이제 수익성이 조금 부진하였었는데요. 최근에 6.18 쇼핑대회에서 보게 되면 자유 소비재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그리고 의류, 화장품 판매가 이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소비재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중국의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언택트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중국 클라우드 시장이 향후 3년간 이제 37% 고성장할 전망인데요. 회사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중국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투자 3년간 2천억 위안을 이제 클라우드 관련돼서 투자하겠다고 이제 발표했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피어 기업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거래 중인데요. 페이지 5페이지 그림 8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아마존이나 JD.com이나 텐센트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의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이제 좀 회복이 된다면 그리고 2분기 실적이 회복이 된다면 피어 기업과의 이제 밸류에이션 갭도 이제 좀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홍콩 증권거래소가 2차 상장 및 차등을 겪은 주식 발행 기업에 대해서도 8월부터 이제 항생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알리바바, 샤오미, 메이투안, 디엠핑이 이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입 시 항생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의 유입도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회사의 이제 기업 가치나 이제 시장에서 보는 가치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JD.com하고 지금 핀더더 주가 움직이는 거 비해서 좀 너무 많이 못 올랐잖아요. 네. 아무리 뭐 다른 거 클라우드 이런 거 뭐 한다고 해도 지금 전자상거래가 80% 되는 데인데 네. 지금 뭐 점유율 같은 거 MS 같은 거 뺏기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없나요? 최근에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핀도더가 매출액 성장률이 이제 거의 40% 이상 나왔었거든요.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게 핀도더나 이제 특히 JD.com도 있지만 핀도더 같은 경우 이제 3, 4선 도시를 좀 공략하면서 최근에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 빨리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핀도더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되게 저가인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팔고 있어서 최근에 1분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인들도 집에 외출을 적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소비재 품목이 높다 보니까 자유소비재 이제 판매가 부진했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익 성장률도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2분기에 이제 6.18 쇼핑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소비재 판매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이제 지방 정부나 아니면 이제 뭐 중앙 정부 부처에서 가전제품 이구환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행사 같은 형태로 자동차도 이제 좀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도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판매가 잘 되면서 2분기가 이제 실적이 회복된다면 그런 글로벌 피어 기업들 뭐 PDD나 아니면 JD.com과의 또 이제 밸류에이션 격차도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미국에도 상장돼 있잖아요. 네. 미국에도 시총 상위주인데 홍콩 주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갭을 이제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거의 한 5에서 10%밖에 이제 차이는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항생지수에 편입한다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게 아직 강구통 리스트에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강구통 리스트에 편입되어야지 중국 본토에서 투자자들이 뭐 개인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알리바바,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를 살 수 있는데 이게 아직 안 되는데 최근에 홍콩 증권거래소 관계자가 알리바바의 강구통 리스트 편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뭐 텐센트 같은 경우 강구통 리스트에 편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오히려 중국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은 싸지만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려운데 만약 강구통 리스트까지 편입된다면 좀 더 미국 주식보다는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가 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